자, 21강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는 탕평 정치랑 세도 정치 배울 겁니다. 여기 영조, 정조는 탕평 정치를 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조, 헌정, 철종 때는 세도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구별하는 거 배울 건데 우리가 앞서 숙종 때 뭘 배웠냐면 환국 정치 배웠을 거예요. 환국 정치, 국정을 전환시킨다. 그래서 서인에서 남인, 남인에서 서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숙종이 붕당을 교체했었죠. 그리고 상대의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고 하나의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었어요. 근데 정조가 왕이 돼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 어떤 특정 붕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서 왕한테도 위협이 되는 부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 초기에는 이인자의 난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 나오질 않지만 이인자의 난이 있었는데 영조한테 위협이 되었죠. 특히 영조는 장희빈 우리 배웠잖아요. 앞에 이 황국대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 되었는데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원래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게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최씨라는 무술이었는데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면서 운이 좋게 왕이 된 사람이고 이인자의 난으로 어떤 신하들의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 영조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에 되게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런 황국 이후에 왕권이 약화된 부분을 우려해서 실시한 것이 탕평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조도 똑같이 탕평 정치를 했는데 탕평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남인, 뭐 노론, 소론, 특정 붕당을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탕평 정치인데 영조, 정종 때 실시가 됩니다. 근데 둘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먼저 영조의 탕평 정책은 소극적인 탕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게 붕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그냥 누를 뿐이에요. 왕권으로 눌렀을 뿐인 거지 어떤 근원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탕평 교서를 발표하고 탕평파 육성, 탕평비 건립, 탕평자 들어가는 일을 많이 합니다. 탕평 교서 여기 한번 볼까요? 붕당의 폐해가 심하다. 처음에는 학문의 문제에서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한쪽 사람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죽여버린다. 환국 정치의 폐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재를 등용할 때 같은 붕당 사람들만 등용하고 관리 임용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탕평을 거두어 쓰게 하여라. 그래서 탕평 정치 하여라라고 왕이 교서를 내려서 탕평 정치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탕평파라고 해서 각 붕당에서 좀 온건한 사람들, 타협적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탕평파로 구성을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라고 해서 탕평의 의지를 강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탕평비인데 성균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두루 사랑하고 편당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당하고 두루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소인의 사사로운 생각이다. 그래서 특정 붕당을 편드는 것은 소인이고 두루두루 사랑하고 탕평하는 것은 군자이다. 인격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을 해가지고 탕평할 것을 강조했었던 것이 영조입니다. 관련된 정치개혁으로는 이조전란의 관항을 약화시켰어요. 우리 이조전랑 배웠잖아요. 붕당 정치 처음이 이 이조전랑을 차지하려고 동인 서인 나눠줬어요. 이조전랑 강한 것이 유리했던 점이 3사의 관원을 추천할 수가 있었고 이조전랑 자기 다음 후임자를 또 역시 추천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붕당의 근원이 되었던 서원을 일부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배웠던 균역법을 정리했던 왕도 영조예요. 군번을 두 필에서 한 필로 깎아줬었고 그리고 가혹한 형벌 사형수는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었고 신문고 부활, 청계천 정비 사업을 영조 때 썼습니다. 법전도 이렇게 편찬을 했었고 영조는 개인적으로 비극이 있었죠. 임오화변이라 해서 자기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아버지가 죽입니다. 그래서 뒤주라고 그러죠. 뒤주라고 하는 쌀을 보관하는 어떤 이런 통인데 여기다가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집어넣고 굶겨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영조는 아들이 자기 손에 죽은 비운의 왕이기도 해요. 사도세자가 죽은 이유는 영조는 되게 똘똘했었고 학문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는 학문을 좋아했지만 크면서 학문에 뜻을 두지 않았고 그리고 신하들의 눈치를 받으면서 사도세자가 뜻한 바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다고 해요. 왕이 기대했던 부분이나 신하가 기대했던 부분을 충족지 못하게 되자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되는데 이것을 이모화변, 사도세자 죽음을 말합니다. 영화 사도도 있죠. 그것이 이 부분을 묘사한 거고,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예요. 정조의 어머니이자 사도세자의 어떤 왕비가 해경공 홍씨입니다. 그래서 해경공 홍씨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걸 생생히 봤습니다. 그래서 정조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죄인이 됐어. 그래서 정조 입장에서는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고,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조를 인정하지 않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죽이려고 하는 영모도 있었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정조는 누구보다도 탕평책을 절실히 느꼈을 사람이에요. 특정 붕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붕당에 휩쓸리지 않고 탕평 정치를 실시했던 사람이 정조고, 되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조는 영조가 그냥 꾹 눌렀을 뿐인 일시적인 탕평이었다면 정조는 적극적인 탕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시시비비를 가렸다고 해요. 우리 시비라고 그러잖아요. 시비. 옳고 그름이란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왕이 직접 체크를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있는 그대로 탕평 정치를 한 거죠. 잘못했는데도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 붕당을 가리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렸다. 정조예요. 정조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본인 스스로 천재에 가까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소극적인 탕평을 아니라 적극적인 탕평으로 남인뿐만 아니라 소론까지도 등용했었다라는 거. 특히 소외되었었던 이 남인들 많이 등용을 했는데,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죠. 정조의 파트너였던 정약용이 남인이었고 수많은 남인들이 등장이 됩니다. 자, 정치개혁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조는 장영영을 설치했어요. 자기만을 지키는 친위 부대를 두었었고 궁궐에도 뒀었고, 이따 보게 될 화성에도 장영영 외부 파트를 또 두기도 했었습니다. 또 규장각을 설치해서 왕의 정책 자문기구, 띵크탱크라고 그러죠. 띵크탱크. 어떤 자기의 어떤 정책, 머리, 두뇌 역할을 했었던 것이 규장각이에요. 세종대왕 때 집현전이 있었다라면 정조 때는 규장각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디어, 공부, 어떤 서적 같은 도서관 역할을 했던 것이 규장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뽑은 관리들을 초계 무신자라고 해서 이 규장각과 연계시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정조 스스로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뽑은 관리를 스스로 재교육시켜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자기의 친위 관리를 관리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원 화성을 촉조합니다. 왕의 정치적 아지트라고 보면 돼요. 장영영은 자기의 군대, 규장각은 자기의 어떤 참모, 머리들을 키운 거고, 수원 화성은 자기의 물리적인 어떤 아지트 공간이에요. 수원 화성 있죠? 계획도시이고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민생 안정. 서울과 노비같이 차별받던 사람들을 그나마 좀 개선을 해줍니다. 서울은 정식 본처의 아내가 아니라 어떤 첩의 아내가 되는데 차별받았었죠. 이 사람들이 대거 정치계로 진출하는 것이 정조 때예요. 대표적인 게 박제가, 유덕공, 이덕무.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을 줄입니다. 시전 상인들이 뭐냐면은 국가가 허락한 상인이에요. 조선시대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상업을 억제했는데 그래도 상인들이 만들어야 될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취급해야 될 물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만 특권을 줬어요. 이것을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난전이 뭐냐면 잡상인이에요. 시전 상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물건을 난전, 잡상인들이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시전 상인은 세금을 내고 허락을 받았는데 이 난전들은 허락받지 않은 잡상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은 이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것을 금난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전 상인들은 이거 가지고 난전들을 탄압한 거죠. 근데 정조는 시대 흐름을 좀 읽었나 봐.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 금난정권을 일부 시전 상인을 제외하고는 금난정권을 폐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기전이라고 하는 시전 상인이 있는데 걔네들의 금난정권만 인정해주고 시전 상인이 갖고 있던 금난정권을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난전들이 클 수 있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조는 이 경제 흐름도 읽을 줄 알았던 뛰어난 군주였던 거죠. 그리고 법전도 편찬하면서 나라의 기강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조가 1800년에 이런 나이에 죽습니다. 죽고 파트너였던 정혜영도 귀양 가게 되고 뒤를 이어서 순조, 헌종, 철종
어린 왕들이 줄줄이 왕을 하게 됩니다. 왕이 10대이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왕의 외갓집 친척 있죠. 이 외척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왕의 외갓집 친척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하게 돼요. 근데 소수 가문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3대 60여 년간에 걸쳐서 어린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말아먹고 개판 짓게 되죠. 이것을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 가문을 세도 가문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가문이 안동 김씨, 풍양조 씨예요. 그래서 왕이 어리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였던 뭐 김조순 같은 안동 김씨라든지 이런 조씨들이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조선후기 최고 권력이 비변사에 있었다라고 앞서 배웠죠. 비변사를 이 외척 가문들이 독점을 하고 과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관직은 매간매직이 행해집니다. 매간매직이란 말은 관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 사또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찔러주면은 사또자를 판 거야. 그럼 그렇게 5천만 원 찔러주고 사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패한 관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하겠죠. 자기가 투자한 만큼 삥 뜯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정이라고 하는 그 당시 때 세금처럼 된 것이 문란하게 됩니다. 이 삼정이 뭔지는 뒤에 또 나오는데 이것은 전정, 군정, 환곡을 말합니다. 요 세 가지는 조선이 망할 때 대표적인 세금화된 것이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대표적인 반란이 홍경래난 임슬 농민 봉기인데 뒤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가 이렇게 개판이 되고 지방에서 부패한 관리, 탐관오리라고 하죠. 이런 탐관오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암행어사가 파견이 되죠. 그래서 마패는 말 그림이 있죠. 암행어사가 갈 때 요걸 제시하면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정피였었고, 하지만 한계가 있었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에서 예언 사상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정감록이라고 해서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다. 한마디로 조선이 망하고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유행했었고, 서학이라고 해서 학문을 돌았었던 천주교가 종교로서 확산이 되고 새로이 동학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종교가 탄생을 하죠. 최재호가 창시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또 삼정의 문란 속에 농민 반란이 일어났으니 대표적인 게 홍경래난이고 임슬 농민 봉기입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배웁니다. 사진 자료 볼게요. 규장각 지금도 있습니다. 정조의 어떤 학문적인 정책을 뒷받침한 아지트, 수원화성 정조의 어떤 정치적인 아지트이자 자기의 어떤 개혁 정치 아지트고 상당히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하죠. 계획도시입니다. 정약용이 이 수원화성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죠. 이 수원화성은 계획된 날짜보다 훨씬 빠르게 지어졌다고 해요. 이때 쓰였던 거중기라고 하는 이 시설을 통해서 무거운 돌을 쉽게 나를 수 있었다고 하죠. 정약용이 만들었다고 하죠. 자, 정약용은 이 정조랑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공부도 좋아하고 서로 천재이고 서로 개혁을 추진했었죠. 정약용은 나중에 이제 천주교를 믿거든요. 정조가 죽고 정조 오른파 되던 정약용 또 천주교 믿었었기 때문에 형제랑 함께 귀향을 가게 되죠. 그래서 다산 강진에 가서 여러 수많은 책을 쓰고 실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 정약용 천재죠. 얘 형이었던 정약정은 저기 흑산도 가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물고기 정리한 책을 또 쓴 걸로 유명하고 자산어보라고 하는 또 영화도 있죠. 자, 정약용은 또 배다리도 건설했습니다. 배다리는 뭐냐면 한자로는 주교예요. 우리 보령에도 주교가 있는데 주교라는 뜻은 배주, 다리교,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든 거예요. 자, 수원 화성을 만들고 정조가 했던 일은 뭐냐면 수원 화성에다가 자기 아버지 무덤, 사도세자 무덤이 원래 수원 화성에 있지 않았거든요. 자기 아버지를 수원에다가 옮깁니다. 무덤을 옮기고 아버지를 보러 간다는 명목으로 수원 화성에 자주 행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옮기고 자기 아지트 수원 화성을 만들고 그 어머니도 수원 화성에 갔었을 때 환갑잔치를 열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옮기고 어머니 와서 환갑잔치하고 자기 어떤 상징적인 아지트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화성을 가려면은 궁궐에서 강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강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배다리 주교를 만든 사람이 정약용. 그래서 거중기 배다리 다 정약용 작품이에요. 그리고 정조는 화성 행차를 하는데 화성을 가는데 그것이 다 그림으로 남겨져 있어요. 배다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 다 그림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이건 그 당시
화원이었던 우리 김홍도 알죠? 김홍도 같은 국가에 소속된 화원들이 다 그림으로 남겨놔서 그 당시 때를 그대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산행차 때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그냥 행차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야산이라든지 옆에 백성들이 엎드려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이 백성들이 꽹가리를 친다라든지 징을 친다라든지 시끄럽게 해가지고 왕의 관심을 끕니다. 그 왕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 왕이 또 그거를 거만하게 거절하지 않고 불러가지고 어떤 하소연인지 다 들었다고 하죠.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왕은 항상 궁궐 안에만 있지 바깥 세상을 잘 모르잖아. 신하들이 전하더라도 제한적인 부분만 전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조 같은 경우는 수원화성을 행차하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 이 화산 행차이고, 여기서 실제로 백성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고 하죠. 그런 면에 봤을 땐 정조는 되게 지금으로 치면 언론이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의 여론에 민감했었던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앞서 나갔던 사람이죠. 정조 같은 사람이 더 왕을 했었다라면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일제시대까지 안 갔을 수도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탕평정치 배웠고 세도정치 배웠어요. 그래서 시대를 구별할 때 이렇게 보통 구별을 합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앞을 전기, 뒤를 후기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훈구파들이 권력을 잡았었죠. 그래서 궁궐, 성곽 등 실용적인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살인파가 16세기 성종 때부터 살인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둘이 싸우게 되죠. 왜냐면 살인파들이 부패한 훈구파를 공격하잖아. 그래서 벌어지는 정치, 사화 정치. 네 번의 사화가 있었죠. 네 번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살인파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살인파들이 붕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 서인 나눠지면서 붕당 정치가 실시되고, 그러다가 숙종 때 환국 정치로 붕당 정치가 변질되죠. 그리고 이 환국 정치 때문에 영조 때 왕권도 위협을 받고 정조도 위협을 받으면서 탕평 정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조가 일찍 죽게 되고 순조, 헌종, 철종 때 어린 왕들을 대시해서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죠. 세도 정치라고 해서 나라가 망해가죠. 그래서 시어머니 되기 딱 좋습니다. 사화 정치, 붕당 정치, 환국 정치, 탕평 정치, 세도 정치. 어떤 건지 맞춰보세요. 살인과 훈구의 싸움에 살인의 화를 입었다. 사화 정치죠. 살인파들이 동인 서인, 북인 남인, 서인 이렇게 나눠졌다. 붕당 정치죠. 예속 논쟁.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자의 대비의 복장 문제로 싸웠다. 역시 붕당 정치예요. 예속 논쟁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어요. 하나의 당이 독점을 하고 숙종 때 있었던 일, 환국 정치죠. 근데 왕권의 위협을 느낀 왕들이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을 누르는 거, 탕평 정치죠. 왕이 어려서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거, 세도 정치죠. 그래서 요 1, 2, 3, 4, 5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갈게요. 영조 정종 때는 탕평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정치를 비방한 거죠. 자, 영조의 탕평 정치는 탕평교서, 탕평파, 탕평비, 탕평자 들어가면 영조예요.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 서원을 정리했고 균역법 실시했고, 개인적으로는 사도세자 아들을 죽인 일이 있었죠. 그 아들이 정조입니다. 사도세자 아들 정조, 시시비비를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이었고 남인까지도 등용시켰어요. 자기의 친위 부대 장용영 만들었고 자기의 싱크탱크 규장각, 그리고 자기 아지트 수원화성 건설했죠. 그리고 서울까지도 등용할 정도로 개방적인 사람이었었고 시선 상인의 특권을 줄이면서 자유로운 상업을 보장했던 사람이 정조입니다. 파트너 장약용. 근데 정조가 죽고 어린 왕들이 즉위를 계속하죠. 그래서 세도 정치가 펼쳐집니다. 소수 관員권력을 독점하는 안동, 김씨, 풍양조 씨들이 난리치는 시대죠. 비변사를 독점했고 과거제가 문란해졌고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던 시기예요. 그래서 관련된 사진들 한 번씩 봐두고 요 글도 한번 봐주고 조선시대에 요 정치 4가지, 5가지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화정치, 붕당정치, 환국정치, 탕평정치, 세도정치. 예성 논제까지는 붕당이 제대로 기능했어요. 서로 견제, 균형, 조화를 이루는 환국정치 때부터 변질되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